잘 지내셨어요? 책을 읽어주는 친구 윤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이민원 고마운 사람 2부 읽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주 작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을 거야. 그때의 고민들은. 친구와 난 꽝꽝 언 호수 위로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어. 얼음에선 맑은 소리가 울렸지. 그해 겨울방학, 돌을 던지는 일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 돌멩이는 어느 호수 위로 쌓이기만 했어. 봄이 되면 다 물속으로 들어가겠지? 친구의 당연한 말이 이상하게도 거짓말 같았어. 그의 겨울은 너무 추워서 그런지 봄이 온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 방학이 끝나면서 돌멩이의 시간을 까맣게 잊고 말았어.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던 봄도 오고 나서야 문득 호수 생각이 나더라. 우리 둘은 호수를 찾아갔어. 당연하지만 돌멩이들은 찾지도 없이 사라졌지. 호수는 푸르러진 산 그림자를 담은 채 잔물결을 찰랑거리고 있었어. 그때 마침 빗방울이 떨어졌어. 빗꽃이라고 하잖아. 본격적으로 내리기 전 꽃송이처럼 후두둑 떨어지는 비. 우린 책가방을 쓰고 뒤돌아 뛰며 웃음을 터뜨렸어. 아마 작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을 거야. 그때의 고민들은. 제 아무리 쌓인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마도 우린 깨달았던 것 같아. 네가 원했던 그 일. 그동안 난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 그저 최소한의 준비된 상태이기만을 바랐지. 완벽한 다이어트의 끝은 아니더라도 옷이나 화장이라도 제대로 된 상태였으면 했어. 그게 기준이라면 재회의 순간이 그리 나빴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인 그가 내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 그는 특유의 손동작을 하며 크게 웃기도 했지. 날 못 알아본다면 못 본 척 지나가 버릴까 싶었는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더라. 처음 봤던 23인 내게 25 그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알고 지내던 오빠처럼 말이지. 잘 지내지? 몸 건강하고? 난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다 그는 이제 막 뭔가 기억난 사람처럼 물었어. 참, 그때 말이야. 네가 원했던 그 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순간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렇다고 대답했어. 그는 환하게 웃더니 서둘러 자기 갈 길 가더라. 시시했어. 이렇게나 시시할 수 있다는 게 무척 기분 나빴어. 굉장히 손해본 것 같았지. 난 아직도 그와 헤어졌던 그 자리, 한 발짝도 못 간 데서 멈춰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가 버린 것 같았거든. 그러다 이 밤 문득 궁금해졌어. 그때 내가 원했다던 그 일. 실은 아무리 기억해보려 해도 기억나지 않아. 그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어렸을 때 난 그림을 정말 못 그렸어. 미술 시간은 늘 고역이었지. 다른 아이들이 쓱쓱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난 크레파스를 한 손에 꼭 쥔 채 짝꿍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어. 미술 시간이 끝나갈 때 즈음에야 엉성하기 짝이 없는 그림 한 장을 겨우 제출했고, 결국 엄마는 미대 다니는 동네 언니네 집에서 그림을 배우라며 내 등을 떠밀었어. 넌 그림 그리는 게 재미없어? 그 언니 물음에 난 고개를 끄덕였지. 왜? 못 그리니까요. 그러자 언니는 주근깨 난 콧잔 등을 찡그리며 말했어. 넌 태어난 지 10년밖에 안 됐으니 못 그리는 게 당연해. 난 중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그렸는데 아직도 잘 못 그리는걸. 아무렇게나 그려. 그래도 괜찮아. 그러곤 내게 신문지를 주더니 낙서를 하라고 했어. 글씨와 사진이 빼곡한 시커먼 신문지 위에 색색깔의 크레파스로 아무렇게나 그리는 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지. 귀여운 여자아이를 그렸던 것 같아. 못 그려도 티도 잘 나지 않으니 맘 편히 그렸어. 언니는 그렇게 신문지 위에 혹은 김서린 유리창 위에 그려보라고 했어. 가끔은 놀이터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같이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도 물고기처럼 보이기도 새처럼 보이기도 하는 정체불명의 그림도 즐거운 낙서가 되자 재밌게 느껴지더라. 실력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학교 미술 시간이 즐거워졌어. 그러다 꽤 잘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걸 깨달을 즈음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 언니와의 과외도 끝나버렸어. 지금도 정말 하기 싫거나 서툰 일을 해야 할 때면 그 언니의 말을 떠올려 보곤 해. 낙서처럼 심심풀이 삼아 시작해보자고. 못하는 건 당연하니 주눅들 필요 없다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괜찮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괜찮아. 괜찮다고. 일단 시작하는 데서부터. 어린 시절 내가 꿈꾸던 집은 이랬어. 작은 호수가 있는 숲속 외딴 집이거나 모험을 떠나기 좋을 것만 같은 나무 위 작은 집. 물론 지금은 그냥 내 집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 그런데 그냥 집도 아닌 궁전을 혼자 지은 사람이 있대. 19세기 말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살았던 우편 배달부 페르디낭 슈발의 이야기지. 그는 궁전이나 탑을 상상하는 걸 무척 좋아했대. 직접 구경 가고도 싶었지만 가난한 형편에 그럴 수도 없었지. 그는 매일 하루 30km를 걸으며 편지봉투에 붙어있는 우표 속 다른 나라를 상상했대. 그의 나이 43살 되던 해 특이한 돌멩이 하나를 길에서 주운 거야. 그걸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대. 차라리 내가 직접 지어보자. 나만의 궁전을. 그날부터 그는 궁전 지을 돌을 모으기 시작했어. 그렇게 묵묵히 돌을 모은 지 25년이 되던 해 드디어 궁전을 짓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76이 되던 날 그의 궁전이 완성됐지. 혼자 지었다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규모도 컸지만
너무도 아름다웠어. 기존 건축 양식에선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개성까지 어우러져 볼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전이 탄생한 거야. 이후 문화재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대. 하지만 그런 건 그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 상상 속의 성을 만들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여겼을 테니까. 나이가 많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배움이 부족하다고 꿈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걸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꿈이란 일단 시작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라고. 비록 그것이 돌멩이를 모으는 일일지라도 말이야. 새로운 시간을 들여놓는 일. 뭐가 되고 싶어? 네 꿈이 뭐야? 어렸을 땐 어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 지난해와 올해의 내 꿈이 달라진 것조차 기억 못하는 어른들이 그런 건 돈을 벌 수 없단다. 더 큰 꿈을 꾸어야지. 이렇게 평가하는 건 더 싫었지. 하지만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어린 조카들에게 나 또한 꿈에 대해 자꾸 묻게 되더라. 꿈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일 거야. 그럼에도 어른이 되고부턴 누구도 서로에게 꿈에 대해 묻지 않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란 고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이번에 난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 그동안 어머니가 자전거를 배워왔다는 거야. 아버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자전거 선수가 되고 싶어서. 화가가 되기 위해 시작한 건 아니었을 거야. 일상에 자전거를 타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들여놓는 일, 그런 꿈을 꾸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을 테지. 왜 그동안 스스로에게 꿈에 대해 묻지 않았을까? 꿈을 꾸는 것을 어린이나 청춘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을까? 새로운 꿈을 꾸어야겠어. 크다, 작다, 재단하지 말고 내 일상에 새로운 시간을 들여놓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날도 곧 지나가요. 예전 이곳은 허허벌판이었어. 믿기지 않겠지만 드문드문 밭도 있었고 난데없어 보일 정도로 높은 빌딩 몇 개가 우뚝 솟아 있었지. 난 그중 한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첫 직장일을 시작했어. 당시 그 풍경은 처음 사회에 발 디딘 내 맘속 같았어. 텅 비어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불쑥불쑥 솟곤했거든. 상사의 한숨과 한심해 하는 표정, 인신공격에 가까운 잔소리에 시달리다가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들렀던 포장마차 아줌마는 가끔 내게 이런 말을 했어. 걱정 말아요. 이날도 곧 지나가요. 왜 그런 말을 하나 싶었지. 그런데 우연히 한 식당에서 합석했던 한 아이 덕분에 알게 됐어.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던 그 여자아이는 나 같은 신입이 분명해 보였어.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젓가락 먹을 때마다 한숨을 쉬더라고. 문득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지. 걱정 말아요. 이날도 곧 지나가요. 라고. 모든 것이 서툴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그래서 모든 게 표정으로 다 드러나던 시절.
지금은 빌딩 숲이 되어 예전에 황량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지만 이곳을 지날 때면 그때의 일이, 그때의 내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너무 절실해지지는 말자. 네잎클로버를 찾아본 사람은 알 거야. 한 번이라도 네잎클로버를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부턴 훨씬 더 잘 찾게 된다는 걸.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건데 왜 누구 눈엔 띄지 않고 누구 눈엔 그리도 잘 보이는 건지. 어린 시절 보물찾기를 할 때도 그랬어. 돌틈이나 나무 밑동 뒤에서 보물찾기 조끼를 발견한 친구들은 이상하게도 연이어 몇 개씩 발견하지만 하나도 못 찾은 친구는 끝까지 단 한 개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가 버리곤 했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든 한 개라도 발견하면 그 뒤엔 조금 더 쉬워진다는 느긋한 마음 때문 아닐까? 한 번 발견했으니 두 번째는 그리 절실하지 않았을 거야. 욕심 없는 마음 때문에 쉽사리 눈에 띄었던 건 아니었을까? 절실해서 찾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오히려 눈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의 간절했던 마음, 조금은 담대하게 비워두려고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되 너무 절실해지지는 말자. 그렇게 마음먹게 되는 밤이야. 너를 향한 나의 마음도. 버겁고 힘들어도 힘내지 않기로.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는 말에 우리 셋은 어두운 밤길을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묵묵히 걸었어. 포장되지 않은 길엔 어쩐지 허방이 있을 것만 같았지. 마치 우리의 20대처럼. 발밑을 살피느라 우린 좀처럼 속도를 낼 수 없었어. 앞서 걷던 경미가 한마디 했어. 실은 나 남자친구와 헤어졌어. 정확히는 내가 차였지. 얼마 전 100일이라고 자랑했는데 창피해서 말을 못했어. 경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스러웠지만 한여름밤의 어둠은 그런 건 상관없다 말하는 것 같았어. 잘했어. 걔 진짜 별로였어. 은주가 무심한 듯한 한마디를 했어. 나 2차에서 떨어졌단 말 실은 거짓말이야. 1차부터 낙방이었어. 취준생이던 은주가 뒤이어 말했지. 난데없는 고백 타임이 되어버렸지. 난 남자친구와도 그럭저럭 잘 만나고 있었고 취업도 무난하게 한 셈이었지만 너무 힘들었어. 마음이 다 닳아버릴 것 같아. 어떤 아침엔 눈 뜨는 것도 싫었지. 난 힘들어. 그냥 너무 힘들어. 힘이 하나도 없어. 결국 그 말밖엔 할 수 없었어. 그러자 경미가 이렇게 말했어. 너무 힘내려고 노력하지 마. 은주도 말했어. 그래, 우리 힘내지 말자. 우린 힘내지 않기로 했지. 남자친구와 헤어져도 번번이 실패해도 그냥 젊음이 버겁고 힘들어도 힘내지 않기로. 그냥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주기로. 반딧불이다. 누군가의 말에 우린 고개를 들었어. 그치만 우리 모두 동시에 에게 라고 소리치고 말았지. 기대했던 빛의 향연과는 너무 달랐지만 그래도 좋았어. 반딧불이잖아.
좀 더 잘 헤어질 수 있겠지. 유도가 흥미롭다고 생각한 건 낙법을 먼저 배운다는 점 때문이야. 제대로 넘어지는 법을 배우기 전까진 상대를 맺히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 성공보다 실패를 먼저 가르쳐준다는 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 낙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쓰러지고 있다는 걸 최대한 빨리 깨닫는 거래. 이제 나는 내동댕이 처지겠구나. 그러니 버티려 들지 말자. 상황을 받아들이자. 몸에 힘을 빼 바닥과 몸의 접점이 많아지게 하는 게 차라리 더 안전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지. 사랑하는 것보다 이별에 대해 먼저 알았더라면, 그래서 이별의 신호를 재빨리 깨달았더라면 난 좀 덜 상처받았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으로도 영영 깨닫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어.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다면 그 사랑 시작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래, 설령 이별을 떠올렸다 해도 애써 지웠을 거야. 그리고 무수했던 이별의 신호 또한 부정하려 들게 분명해. 이별을 맞이한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 이왕 넘어져 버렸으니 쉬었다라도 가자. 손바닥으로 탁탁 바닥이라도 두드려 경쾌한 소리라도 내보자. 몸을 둥글게 말아 바닥을 구르듯 마음도 둥글게 말아 더 이상 마음 찌르는 자책은 말자. 그러다 보면 바닥에서 일어서겠지. 어설프게든 낙법 한번 배웠으니 다음엔 어쩌면 좀 더 잘 헤어질 수 있겠지. 미끄러져 넘어진다 해도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걷기 위해선 조금씩 미끄러지며 걸으라더라. 안 넘어지려고 잔뜩 힘주고 걷다 넘어지면 오히려 더 크게 다칠 수 있다고. 한쪽 발로 슬슬 얼음을 치듯 걷는 게 오히려 낫다고. 그러고 보니 난 지나치게 긴장하며 빙판길을 걸었던 사람 같아. 지난 사랑이 너무 크게 데이다 보니 누굴 만나든 철벽을 치고 마음을 닫았거든. 그런데 이런 내가 한순간 마음을 연 사람은 이제 와보니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서로에게 상처가 될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인생이 혼쭐 난 것만 같은 그런 사람과 이별하고 나니 난 또 단추를 목 끝까지 채운 사람처럼 굴게 되더라. 혹여 이런 사랑 반복될까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편한 사람으로 만나는 관계마저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잔뜩 긴장한 채 빙판길을 걷는 사람처럼 말이야. 누군가의 열어놓은 마음에 슬쩍 썸 타보기도 하고 단추 하나 정도는 풀어 내 마음도 조금씩 보여주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두렵게만 느껴지던 관계의 빙판길도 조금은 즐겁게 걷게 되지 않을까. 혹여 미끄러져 넘어진다 해도 하하 웃으며 엉덩이 털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밤섬을 보고 싶어. 지방에 살던 사촌 동생이 서울에 오게 됐어. 동생은 요리사가 되고 싶다며 대학교에 입학한 지 2년 만에 자퇴를 하고 요리학원에 다니며 자격증도 따고
음식점 허드렛 일도 마다 않고 열심히 배웠어. 그리고는 야심차게 식당 문을 열었지. 결국 잘 안 됐어. 경제적 타격도 컸지만 본인은 물론이고 외숙모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그러다 한 일식집에 취업이 됐다면서 다시 서울에 오게 된 거야. 온 김에 구경도 시켜줄 겸 어디 가고 싶냐고 물었더니 대뜸 밤섬을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야. 거긴 왜? 라고 물었지. 동생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냥 이라고 대답했어. 어쨌든 난 인터넷으로 밤섬 가는 법을 찾기도 하고 나름 공부도 해봤어. 그러는 사이 밤섬이란 곳이 참 특별한 곳이구나 싶더라. 한때 행정구역은 마포구 율도동이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대. 그러다가 1960년대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밤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주시키고 단단한 안반으로 이루어졌던 그 섬을 폭파시켰다는 거야. 거기서 나온 바위와 토사는 모두 여의도 공사 현장에 부어졌고 그 여파로 밤섬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무인도가 되어버렸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 수목이 우거지고 새들이 서식하면서 퇴적물이 쌓여 옛 밤섬만큼 커진 건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대도시 한가운데 습지이자 철새 도래지가 된 거지.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밤섬을 바라보던 동생은 이렇게 말하더라. 결국엔 말이야 누나.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을 이었어. 그저 당하기만 하고 묵묵히 강물 위에 떠 있는 것 같겠지만 끊임없이 준비하고 애썼을 거야. 섬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 저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누나, 나도 저렇게 울창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 많은 철새들도 품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제야 난 왜 사촌 동생이 밤섬을 보자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 그래, 너로서의 인생을 살아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그냥 너의 삶을. 그래서 꼭 울창해지기를. 더 나빠질 건 없어. 내가 달리는 이유는 살을 빼기 위해서였어. 게으른 자신을 이겨내자 꽤나 비장한 마음을 품었지. 며칠 나와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코스로 달리는 아이가 있었어. 좀 통통해 보여서 나처럼 다이어트를 하려나 보다 싶었지. 언니, 시간 좀 봐줄래요? 며칠 새 낯이 익었다고 아이는 스스럼 없이 다가와 스톱워치를 주며 말했어. 아이는 11살이라고 했어.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 아이는 100m쯤 떨어진 곳까지 뛰어가더니 내가 손을 흔들자 전속력으로 달렸어. 얼마나 걸렸어요? 숨을 헐떡이며 내게 다가왔어. 초시계를 보여주자 아이 얼굴엔 실망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 시험 보니? 달리기 시합이 있거든요. 꼭 이기고 싶어요. 그 아이를 길가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어. 언닌 시합에서 이겼어요? 그 아이는 나도 경기에 나가느라 달린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더라. 다이어트에 실패한 난 고개를 흔들었지. 졌어. 넌
아이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 이겼죠. 꼴찌는 안 했거든요. 거창한 승리보다 꼴찌만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 혹여 꼴찌를 한다 해도 다음엔 더 나빠질 게 없잖아 이런 생각. 요즘 내게 가장 필요한 마음인 것 같아. 길가에 두고 온 것. 버스가 고장났으니 내려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까진 대여섯 정류장만 걸으면 됐어. 여름이었지만 해질 무렵인데다가 그날따라 바람도 꽤 선선한 편이어서 난 걸어가기로 했지. 같이 가요. 교복을 입은 소녀가 따라오더니 말을 걸었어. 낯이 익더라. 가끔 옷을 맡기던 세탁소 집 딸이었지. 실은 저 화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소녀는 불쑥 말을 걸었어. 뒷말을 기다렸지만 그걸로 끝이었지. 터덜 걸었어. 나도 한참을 걷다가 문득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 그래서 문득 떠오른 건 아니야. 일주일 넘게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지. 나도 좀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설명하려니 또다시 싫은 얼굴들, 자존심 상했던 말들이 떠오르니 싫어지더라.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걸었어. 아무 말도 없이. 차가 우리 곁을 싱싱 지나갔지만 우리 둘의 발자국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 소녀는 가끔 작은 돌멩이를 툭툭 차며 걸었어. 저는요, 패배자가 아니에요. 아이가 말했어. 패배자라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난 화를 내며 말했어. 소녀는 조금 천천히 걸었고 나도 그 보폭에 맞춰 걸었지. 나 바보 같아.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더라. 그렇지 않아요. 그건 누구든 다 알걸요? 새침하게 소녀가 대답하자 갑자기 든든한 마음이 됐어. 다 왔네요. 이제는 어둠이 내린 동네. 환한 간판등을 밝히고 있는 세탁소를 바라보며 후련한 듯 말했어. 난 소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 아이는 활짝 웃었지. 그때의 고민은 그날 이후 사라졌어. 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길가를 구르던 돌멩이처럼 발소리만 들리던 그 길가에 그렇게 남겨두고 온 거겠지. 빈손 만들기. 생각해보면 내 삶의 방향을 크게 바뀌게 한 건 무언가를 포기하고 돌아섰던 시점이 아니었나 싶어. 지지부진했던 사랑을 포기했던 일도 그래. 물론 그땐 힘들었어.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할 거란 생각도 들었거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지 않을까. 내가 더 노력하면 이 사랑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았어. 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했기에 지금의 사랑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잖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원래 직장 생활이란 이런 거겠지 싶어 견디던 시절도 있었어. 주위 사람들의 조언도 날 망설이게 했지. 다들 그러고 산다. 여길 그만둔다고 더 좋은 데를 들어갈 수 있겠냐고 하지만 직장 하나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나 싶더라.
당시엔 꽤 과감하게 사표를 냈어. 그때 그만두지 않았다면 지금의 진짜 내 일도 시작하지 못했겠지. 손에 꽉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소중한 건 아니잖아. 의외로 별거 아닌 경우가 많지. 길가에서 주운 돌멩이나 떨어져 나간 셔츠 단추처럼 꼭 쥐고 있으니 중요하게 보였을 뿐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손에 꽉 쥐고 있는 그것이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인지 손을 펼쳐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버려야 할 거라면 과감히 버리는 것. 그건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위한 빈손 만들기일 테니까. 근사하게 포장된 이유. 그해 여름휴가는 정말 특별했어. 내 기억 속엔 말이야. 해변가에서 엄마와 난 정말 많은 조개를 캤지. 집으로 가지고 와서 조개탕, 해물국수도 끓여 먹고 구워 먹기도 했어. 오후엔 내내 물놀이도 했지. 튜브를 탄 채 바다 위를 둥실 떠다니며 유유히 날아가 다니는 갈매기를 올려다봤어. 아, 참 편안하다. 느꼈던 그 기분 정말이지 지금도 생생해. 맑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도. 그런데 얼마 전 찾은 어린 시절 일기장엔 이런 내 기억과는 너무 상반된 내용이 쓰여 있는 거야. 날은 잠깐 좋았을 뿐 내내 흐렸고 오후엔 비가 내리는 바람에 물놀이도 오래 할 수 없었더라고. 막상 갯벌엔 조개가 별로 없어서 인근 수산시장에 들러 사왔다는 내용도 있었지. 내가 먹었던 조개들은 시장에서 샀던 거야. 내 기억은 왜 이토록 근사하게 포장되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고 과장됐겠지. 지금에 와서는 그 기억을 진짜라 믿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 어차피 불확실한 게 기억이라면 내가 붙들고 있는 나쁜 기억들 역시 붙들고 있을 필요 없을 텐데. 날 괴롭히는 기억들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경험이었을지 모르는데 좋은 기억을 과장하고 아름답게 포장한 것처럼 나쁜 기억들 역시 내가 괜히 더 나쁘게 부풀렸던 건 아니었을까. 놀라운 능력. 내가 7살이나 되었을까? 아무튼 그 즈음 있었던 일이야. 우리 동네엔 산이 하나 있었어. 약수터가 있고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었지.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산은 산책로와 같았어. 야트막했고 다니는 사람도 무척 많았거든. 거기서 마주치게 된 거야, 원숭이를. 원숭이와 난 작은 오솔길에서 딱 마주쳤어. 난 너무 놀라 우뚝 멈춰서고 말았지. 그건 원숭이도 마찬가지였어. 서로의 두 눈을 말끄러미 마주보며 서 있었어. 그렇게 가까이 철조망도 없이 마주한 건 난생 처음이었지. 난 원숭이에게 안녕? 이라고 인사했어. 그러자 탐색하듯 나를 살피던 원숭이도 인사를 했지. 안녕, 길 좀 비켜줄래? 믿기지 않겠지만 난 그때 원숭이의 말을 살짝 들었고 살짝 길을 비켜주었어. 원숭이는 쏜살같이 달려가고 곧 사라져버렸지.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그날 일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어. 원숭이가 말을 했다는 대목에선 뜻하지 않게 큰 웃음마저 선사해 주었지. 하지만 며칠 뒤
동물원에서 탈출한 원숭이가 우리 동네 인근에서 잡혔다는 뉴스가 나왔어.